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레입니다. 말뚝입니다. 우리 인사 너무 박진감 있게 인사만 하는 것 같지 않니? 해볼까요? 인사만 하고 나서 너의 이 급격히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도토레님이 급격히 떨어지는 에너지가 나 항상 거슬렸어. 자, 오늘은 자 힘내서 가보시죠. 네. 이게 방금 응원 메시지이셨던 거죠? 네네. 시작하세요. 예.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희곡을 갖고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죄송하고요. 예.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읽어야 할 희곡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처음 시작했을 때 고대 그리스 테바이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오다가 아주 근대까지 왔다가 지금 오늘 또 오랜만에 다시 고대 그리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근데 저 이거 진짜 제가 소망하던 바였어요. 왜냐, 제가 그때 오이디푸스 3부작 읽어보고 나서 야, 고대 그리스 비극 이거 재밌네. 그냥 옛날 이야기고 그냥 신나오고 그래서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네. 이걸로 계속 해야 했더니 뭐 다른 것도 먼저 읽자 해서 계속 못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드디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아직 아이스킬로 쌈면서 아직 소개 안 했지?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 지났지? 1분!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작품 소개, 그래서 오늘 읽어볼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작품 에우리피데스가 쓴 히폴리투스입니다. 저 그것도 찾아봤었어요. 그 히폴리투스 고마워요 온라인 가나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 맞춤법들 찾아보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그리스어로 쓰여있는 거는 히폴리토스라고 써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히폴리투스라고 발음하나요? 라고 했더니 로마식의 그런 발음에서 전해져 와서 그런가? 그래서 히폴리투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현재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표기법으로 다 나와 있긴 합니다. 뭐 히폴리토스, 히폴리투스, 뭐 히폴리토스 뭐 다 있는데 다 같은 작품인데요. 어쨌건 오늘 저희가 읽어볼 거는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투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작품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제가 말하면서 너 왜 그러니 하는데 마무리는 지으렴 하면서 양쪽에서 그거는 먼저 확실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구장창 하던 말 있잖아요. 항상 이유 없이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말했던 거. 이게 왜 고전인지는 알겠어요 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읽고 나서는 확실하게 드는 생각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왜 고전인지는 알겠어요. 왜냐? 이 작품 안에서 그때 당시의 정세와 연결시켜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동감할 수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 와중에 현재의 우리들한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심지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희곡 자체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희곡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정세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인간은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 그런 역사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과거 뭐 중세 이후에 뭐 영국이나 스페인 그쪽, 프랑스 이쪽 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많이 했죠. 그런 제국주의 패권 다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민지 경쟁 그런 것들이 딱 그때에만 국한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희곡이 발표됐을 당시에 델로스 동맹이 겪고 있던 그때 당시 상황도 이런 제국주의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작품 얘기를 정세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봤던 정세 이번에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때 당시 제가 델로스 동맹이 있던 당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한 연도나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안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그때 당시의 상황, 역사적 맥락은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죠? 크세르크세스였나 해서 막 이게 귀 뚫고 코 뚫고 해가지고 뭐 자기 관대하다고 하면서 막 전쟁하고 오고, 그래서 스파르타 군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뭐 그 다음에 후속작으로 뭐 그리스 군대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얘네가 스파르타나 뭐 아테네 뭐 그리고 그쪽 동맹 국가들 모르는 건 정확히 말하지 않겠어. 예. 그쪽에 이제 예전에 걔네 나라 이름이 뭐였지? 페르시아 군대가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된통 깨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방비하자, 그런 개념으로 아테네를 주축으로 해서는 뭐 델로스 동맹 그런 것들이 있었고,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해서는 뭐 또 뭔가 틀린 얘기 하고 있나 보다. 그쵸? 모르는 건 정확히 말하지 않겠어. 예.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런 식으로 결성해가지고 막 아테네 입장에서는 야 같이 우리 군사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곡물이나 뭐 그런 걸로 대신 대납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강성하게 해서 쟤네들 쳐들어와도 우리가 다 지켜줄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했었나 봐요. 막히네. 이제 연관시키면 되죠. 이제 히폴리투스랑 연관시켜주세요. 아, 예. 네, 역사 콘텐츠가 아니니까. 예, 아까 작품 얘기하다가 이 얘기 꺼냈었죠. 예. 그래서 아테네가 처음에 동맹의 맥락은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들 체제에 대해서 같은 동맹국 내에서 반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다거나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많이 그런 국가들을 억누르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뭐 과거에 그런 유럽에서의 제국주의나 아니면 뭐 현대에서의 여러 가지 전쟁들과 맞닿는 그런 지점들도 있고, 근데 막상 이 지점은 이게 희곡에서 구체적으로 아예 표면에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짧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미치겠네. 아니, 그러니까 역사 설명 왜 하신 거죠? 아, 이런 맥락이 있다. 그런 패권 정책.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전 나온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라고. 그래야지 박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맥락을 하나만 더 빨리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작품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그겁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뭔 소리야? 예, 핵심적인 갈등은 그거예요. 테세우스의 아내인 하이드라가 히폴리투스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그런 파국들이 그런 문제의 핵심들인데, 그러면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순수하고 이렇게 순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념이 자기 몸과 뇌를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파국으로 치닫다니 그냥 개인들의 그냥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테세우스가 중반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약간의 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고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바로 히폴리투스에게 처벌을 내려버리면서 오히려 더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패권이나 그런 어떤 뭔가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의 개념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이게 아테네의 당시 국왕이었던 테세우스가 이런 히폴리투스를 처벌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다고? 그런 맥락. 아니, 잠깐. 어떻게든 살려봅시다. 네. 그러니까 당시, 죄송합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무시하네. 네. 그러니까 우리 노트레님의 이제 의견을 종합해보면, 네.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에 정세를 설명하시겠다고 하면서, 네.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델로스 동맹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죠? 예. 그래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작품이 출범하기 몇 년 전에 시작하는데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안 써놨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정세에 관해서 설명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찾아볼, 네, 이때 당시에 이미 전쟁이 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리고 이 공연이 한 뒤에, 몇 년 뒤에, 예,
그 델로스 동맹이 지면서 끝나는 것 그것까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놓고 이제 봤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도토레님의 이 사유의 구조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러니까는 전쟁 중이었고, 그죠? 네. 아테나이, 그때 당시에 아테나이에서 비극 작가로 있었던 네. 에우리피데스가 네. 작품을 요때 요맘때쯤에 썼는데 네. 그게 히폴리투스였구나. 네. 그래서 내용과 어떻게든 이 그때 당시의 정세를 엮어봐야겠다. 이게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아니 뭐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반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시 속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은 다 전쟁 관련된 얘기만 써야 됩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고 싶네. 어떤 질문이신지는 알겠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않았겠죠. 그죠? 네. 근데 본인은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어쨌든. 이러한 반문이 있을 거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연결시켜 보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걸 연결시켜줘요,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이 히폴리투스의 내용과 지금 설명하신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고리를 풀어내 주셔야지 컨텐츠가 되지. 이 희곡 참 어려운 희곡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려우셨어요? 예. 뭐가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앞부분은 다 쉬워요. 뭐 히폴리투스가 있는데 뭐 히폴리투스를 어쩌다가 이 파이드라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뭐 얘를 어떻게 이거를 본격적으로 읽는 컨텐츠는 2편에서 제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1편에서는 이게 간략하게 훑어보기와 이제 뭐 간략한 외부적 정보들 이런 혹은 또 이 질문거리들 이런 것을 싹 풀어내고 가는 게 1편 아닙니까? 네. 그걸 맡겨드린 거고 그러니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한 정보들 그런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한 정보들조차 틀릴 경우에 제가 수정해드리고 그러면 되잖아. 내가 돌려 앉긴 처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앉는 거 본 적 있어요? 지금 나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놓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본인의 컨텐츠를 진행하세요. 네. 차린 밥상이 없어서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뭔가 희곡이 좀 난잡해요. 희곡이 난잡하다. 네. 처음엔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갑자기 뭐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희곡이다 라고 딱 정리돼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네요. 잘 쓴 건가? 너무 이게 풍성하게 잘 써놔서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건가? 써온 거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쭉 그럼 하고라도 마무리 지읍시다. 그래야지 편집으로라도 해서 안 될 거예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 안 시켜주셔도 되니까 정보의 나이라는 상관없으니까 읽어보시라도 한번 해보시죠. 진짜 역대급 1편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세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폴리투스를 사랑하게 된 파이드라가 괴로워하자 유모가 대신 사실을 알립니다. 두 번째, 히폴리투스가 분노하자 파이드라가 자결을 하고 거짓으로 무고편지를 씁니다. 세 번째, 테세우스가 히폴리투스를 추방하고 저주하여 히폴리투스가 죽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어볼 히폴리투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후. 네, 진짜 역대급입니다. 네, 진짜 큰일 났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게 이번 편은 1편부터 3편까지 몽땅 다 제가 해야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러한 사태인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네. 네, 여러분, 히폴리투스 제가 읽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간 희곡을 쭉 읽어오면서 서양의 희곡만, 그러니까 서양의 희곡만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서유럽이라는 지역 이외에 있는 지역들도 읽긴 읽어왔지만 대부분 동양에서 읽는 희곡들은 안 읽고 있죠, 지금. 그런데 언젠가 읽을 때가 오긴 올 거예요. 그런 것도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라는 게 사실
다 제가 판단 내리는 근거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희곡 콘텐츠에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쭉쭉 쌓아가는 과정 내에서 이 구성품을 나열하는 순서라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녹화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슈들이라던가 현대적인 어떤 이 지점과 이제 맞닿아들어서 이것을 같이 읽어볼 지점들, 이런 것들이 같이 파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고전, 이제 이게 저희들의 이 한계선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고전 내에서 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서양 고전 희곡들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너그럽게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동양 희곡을 뭐 허접하다거나 혹은 뭐 내용이 재미없다거나 그래서 안 읽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쭉 저희들 나름대로 루틴을 도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얼기설기 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용도 팍팍 뛰고 막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간격을 최대한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종의 어떤 세계사라던가 혹은 역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시켜가면서 같이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내용이 산만해져 있는 경우도 좀 많았고, 그런 점도 좀 너그럽게 양지 부탁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광의 의미에서 저희가 즐겁자고 하는 어떤 이런 맥락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이제 소포클레스의 이제 오이디푸스 3부작. 자,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다 수정하고 가야죠. 빨리빨리. 이제 오이디푸스 3부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라던가 혹은 이 문학 관련돼서 이걸 정리해 놓으셨던 그런 정보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오이디푸스 3부작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작가는 그걸 그렇게 고려하고 썼겠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정말 엄중히 얘기하면 학문적으로는 오이디푸스에도 안티고네 나오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안티고네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안티고네 작품에서도 안티고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들은 이거를 하나의 서사로 쭉 이어서 이해를 하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다 같은 캐릭터다, 혹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서 그걸 3부작으로 엮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저희 콘텐츠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 다른 인물입니다, 다 캐릭터는. 그러니까 그때 그 작품을 쓸 때마다 새롭게 창조된 인물들을 쓰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런 증거들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3부작이라고 엮어서 설명해 드리느냐? 그게 오이디푸스의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오이디푸스의 일생연대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흥미를 돋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좀 더 엄연하게 이제 자꾸 학술적인 얘기가 재미는 없지만, 저희 흥미로운데요. 컨텐츠의 그냥 정확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한 곡씩 더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그리스 비극은 경연제를 했었어요. 언제부터 뭘 했고, 뭐 시발점은 어떻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다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어쨌든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게 있었다. 그 디오니소스 축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축제니까는 여러 개 있죠. 장마당도 펼쳐지고, 뭐 주점도 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축제 기간에 가장 핵심 콘텐츠가 뭐였냐? 비극상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극 경연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비극 경연대회에 한 작가가 출전을 하는 거예요. 응모에서 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전할 때 자격 요건이 뭐냐? 3부작으로 쓰여진 비극 3편, 그리고 플러스 사티로스 극 1편을 포함시켜서 총 4편을 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심 과정 겪고 뭐 겪고 해가지고 번선 올릴 애들 딱 소팅해가지고 이제 몇 명 딱 골라가지고 걔네들의 4부작이 아니지. 그러니까 3부작 플러스 사티로스 극 하니까 4편을 연달아서 며칠 동안 계속 상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만한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제. 영화제 같은 거 가시면 정말 아침부터 새벽까지 연달아서 영화를 계속 틀어대서, 거기 영화제에 참가한 사람은 딱 가서 팜플렛 딱 펼쳐보고, 이날에 이렇게 하네? 그럼 나는 밥을 언제 먹어야 돼? 이렇게 계획표 짜실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런 식으로 연극을 즐겼다.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 그것을 4편을 연달아 쭉 다 보고 싶으면 다 보는 거고, 중간중간 쉬고 싶으면 이런 축제를 즐기는 그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작가가 3부작으로 출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는 그해 년도에 내가 3부작으로 출전을 하겠어 라고 의도해가지고 3부작이 온전히 남아있는 거는 아이스클로스의 오레스테스 3부작밖에 없습니다. 현재에는. 그 외의 것들은 다 파편들로 남아있어요. 한 편 한 편씩만 남아있거나, 어떤 것들은 복원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돼서 20% 정도 되는 내용은 후대 학자들이 살펴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비극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것도 여러 판본들 참고해 보시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의역이 너무 심해서, 근데 어느 정도 원전 충실하게 번역한 번역서들을 보시면 대사에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이런 꺽쇠로 저기 그 대사가 갖춰져 있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후대 사람들이 이건 원전에서 이만큼이 지금 날라갔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것을 방대한 다른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채워넣으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그 희곡을 읽으면 희곡 읽는 재미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저희 컨텐츠 1, 2, 3편을 제가 테바이 3부작이라고 그 가지를 달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거기 있는 겁니다. 테바이 3부작이라고 컨텐츠 내에서 설명은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소포클레스가 어느 디오니소스 축제 해에 이 세 편을 가지고 3부작으로 출전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래가지고 테바이 3부작이라는 설명은 그냥 그 컨텐츠 내용 내에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된다 라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테바이 3부작이라고 출전을 한 적이 없어요, 소포클레스는. 그러니까는 그 점은 너희끄럽게 양지 부탁드린다. 그런데 그 세 편은 어느 3부작의 일부 파편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오이디푸스의 서사성으로는 연결이 되니까 저는 그 흥미를 위해서 그렇게 연달아서 세 편을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저희가 초반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어떤 이런 이 구성이나 구색도 잘 안 서고 이러니까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이 초반부에 했던 그 그리스 비극, 이것은 언제고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포클레스 것은 언제고 다시 한번 읽을 때 첨언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다못해 오이디푸스를 다시 읽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준은 오늘의 이제 유리피디스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리고요. 그런 오해를 좀 이제 해소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저희들의 이 마음도 리프레시를 한번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 통 그래도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역사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뭐 쫙 밟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도트레이님도 한번 이제 한층 레벨업 돼 있을 테니 다시 이제 우리 고대 그리스로 한번 도전해보자. 제가 이런 호기로만 갖고 에어리피데스로 쫙 다이브한 거거든요. 저도 훨씬 발전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한껏 이래 놓으셔가지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에어리피데스 그러면은 이제 히폴리토스 그래서 제가 읽자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1편 준비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를 다 하셨지만 내용이 다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 자꾸 자르려고 별라는데 내가 못 자르게 계속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정리가 잘 이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설명해내고 말을 풀어내고 이런데 이제 영향을 좀 받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세를 훑고 내용을 보면 다시 보이는 게 있겠지라던가, 혹은 어떻게든 그걸 어거지를 이어붙여 봐야지라던가, 뭐 이런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도 혼이 많이 나니까,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너무 과도하게 이제 분에 맞지 않는 지식으로 이거를 포장해 보려고 하니까는 이게 망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세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알아가려는 욕망이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거짓으로 호도할 때 문제가 생겨요.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는 좀 하고 갑시다. 이제 소포클레스 1, 2, 4편 할 때에는 제가 이제 뭐 다른 편에 비해서 어떤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드렸으니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뭐 괄호 이런 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간략하게 에우리피데스와 히폴리토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한번 싹 스케치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에우리피데스 어느 시대 작가입니까? 그리스 시대죠. 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네, 좋아요. 슈퍼클래스, 아이스킬러스, 에우리피데스. 네, 박수. 이 정도는 연극학도라면 다 알 수 있는 지식이죠? 흰볼리투스로 1등 먹었어요. 예.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작가가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로 등장했던? 정확히 연도를 따져보진 않았는데 아이스킬러스일 것 같은데요? 네, 아이스킬러스 그 다음에 슈퍼클래스, 마지막에 에우리피데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작은 미안 어떡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세 명의 작가는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비극, 그리고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비극 중에 남아있는 게 이 세 작가 거밖에 없어요. 그 외의 작가들로 남아있긴 있는데 다 파편화돼서 남아있고 영역반으로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연구할 만한 가치는 없어서 다 이 위대한 세 명 작가 것을 다 이제 습작하다가 남겨진 파편들 다 이런 수준이라서, 그래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어가지고 다른 비극 작가들 거는 그래서 다 묻혀버린 거고요. 실제로 보존이 양호한 상태에서 그 고대 이때 이 사람들이 다 BC 5세기 때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기원전 5세기 때 사람들이에요. 400년대 BC 400년대 요때 다 탄생 죽은 요때 한창 고대 그리스가 물이 바짝 올랐을 때 흥했을 때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세 명의 비극 작가, 그 사람들께 지금 현존에서 남아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남아있는 편수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에우리피데스입니다. 물론 그가 썼다고 의심되긴 하지만 레소스라는 희곡은 이제 에우리피데스께 맞냐 아니냐 이건 좀 이제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레오스까지 포함하면 에우리피데스 거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총 19편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19편이 모두 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킬러스 거가 9편인가?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소포클레스 거는 가장 이제 평가도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그리스 비극을 알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시간 내가지고 한 30편 정도만 싹 한번 훑어보시면 고대 그리스 비극은 현재 남아있는 거 다 읽으시는 거예요. 참 쉽죠, 여러분? 그거만 검토해봐도 참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요 세 작가에 대한 또 부가 정보 같은 것은 아이스킬러스가 살라미스 해전에 참전을 했었거든요. 이건 아세요? 이건 처음 들었어요. 네. 이건 처음 들었어요. 네. 이건 처음 들었어요. 네. 살라미스 해전이 뭔지는 아십니까? 네, 살라미스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스 해전이 물론 이건 다 추정연도예요. 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연도예요. 그리고 인터넷상이나 혹은 책상이나 연구자들의 자료에 따라 가지고 다 추정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1, 2년 차이가 있어요, 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 BC 480년경 요때가 살라미스 해전이거든요. 요 살라미스 해전 때 아이스킬로스가 거기에 참전했었고요. 요때 아이스킬로스의 나이가 40입니다. 이 이후에 희극작가 부분을 막 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위대한 비극작가로 우뚝 서시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 그래서 아이스킬로스가 480년 요 이후부터 이제 극작품을 쓰기 시작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한 세대 풍미하고, 요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하고 나서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게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전하고 난 다음에 아테네와 그 델로스 동맹애들, 얘네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델로스 동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전 이후에 델로스 동맹이 점점 강고해지는 축으로 간 거죠. 아무튼 그 연합체 아테네를 위시한. 그래가지고 요 승전 이후에 이 아테네의 사기가 얼마나 바짝 올랐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의 국가의 앞날에는 번영밖에 남지 않는 거야. 이게 정말 왜 다윗과 골리앗 이런 소재가 지금 이 살라미스 해전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윗과 골리앗은 다 신화상으로 또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전술이 뭐예요? 언더독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덩치거랑 체급 이런 걸로 누가 봐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바짝 눌릴 것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영특한 개교와 현명한 머리와 이 돌팔매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아킬레스를 공략해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거대 그 어마어마한 강성한 제국을. 그러니까는 이 얼마나 이 자부심들이 막 빵빵빵 올라오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막 개선하에 들어오고 막 이러는 온 국민들 찬성하고 막 이랬겠죠. 이런 때예요. 그게 480년 아이스킬러스 40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 40에
이제 승전해가지고 이 아테네이로 돌아올 때,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을 위해서 우리 찬송을 해요 라고 하면서 15살의 나이로 그 소년 합창단에 있었던 게 소포클레스입니다. 그리고 소포클레스가 거기서 합창단을 부르면서 우리의 위대한 아테네의 천상들, 구국의 영웅들 정말 축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으로 15살이 소년으로 합창을 부르고 있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난 게 유리피데스입니다. 네, 잘 이해되네요. 네, 잘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다 요때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후대에 이제 누군가가 어떤 이런 재미를 위해서 연도 같은 걸 좀 조작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거보다 에우리피데스는 더 후대 태어난 것 같은데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그리스 비극 3명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살라미스 해전을 기점으로 이 3명의 작가의 그 이력을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니겠느냐? 위인전 마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기억하기 좋고. 그러니까는 얘기해드린 거예요. 재밌죠? 네. 그리고 나이만 놓고 보세요. 40, 15, 1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대가 없대요. 세대가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 지금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세대 어르신들은 거의 살아남아 계시지 않고 물론 가족관계를 엮여 계신 분도 있긴 있겠지만 나와 40년 나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 비극 경연을 같이 했던 사람이 에우리피데스예요. 그러니까 나와 40년 차이 나는 작가와 동시대에 비극 경연제에 참석해가지고 우승한 적도 있고 우승을 번번이 뺏긴 적도 있고 그렇다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승한 경력으로 그 사람의 비극성의 어떤 그 이 우월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승 횟수가 제일 많은 사람은 소포클레스예요. 디오니소스제 말고도 이제 그 외에 번외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스킬로스가 그 다음으로 많이 우승했고 유리피데스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어떤 대중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당시에는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던 작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승 경력이 나머지 둘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총 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BC 4세기로 넘어가면 비로소 BC 4세기 때가 그리스 문화의 또 다른 이 헬레니즘 전성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헬레니즘 전성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이고 그리고 그 위대한 그 헬레니즘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드로 대왕 이게 다 헬레니즘 시대에 나오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요 시기에 넘어오면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전 작품들도 다 훌륭하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실제 제공된 횟수는 유리피데스께 압도적으로 많이 됩니다. 왜죠?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게 재밌겠죠? 바로 말 안 해주시네. 네. 이런 얘기 재밌죠? 네. 이런 얘기를 알아오셔야지 이게 뭐 컨텐츠가 되는 거지. 말뚝이에 잘난 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뻔한 얘기 또 할 거예요. 또 학문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면은 그 BC 5세기에 있었던 이 3명의 작가 중에서 유리피데스가 제일 어린 작가였고 그리고 소포클레스가 중간 딸이었고 아이스킬로스가 제일 첫 폼을 연 사람이니 제일 첫 폼을 연 사람 작품이 제일 보수적일 거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유리피데스는 진보적이었나 보다. 대부분 모든 학문은 한 시대를 정의하면서 그러한 틀거리 속의 작가들을 포진시켜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꼬라지가 싫어서 아닌데? 유리피데스에서도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연구의 방향이란 게 다 그런 방향이에요.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해석을 너무 좀 정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틀거리를 잡아두고 그 틀거리 내에서 이해도를 이제 2층, 3층으로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편하거든요. 전달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념을 계속 조밀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전제 설명해드렸던 진보적 입장에 있어서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진보적 입장으로 그리스 비극을 만들어낸 유리피데스의 비극이 이전 작가들과 무엇은 다르냐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대의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참 수세대에 쓰고 뭐 했다고 저 걔가 진보적이야? 젊은 꼰대 없어? 젊은 꼰대도 있을 수 있잖아 임마. 그리고 이 작품 봐. 이 작품은 꼰대처럼 썼는데? 이러한 작품도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피테스 작품이 19편이 남아있어요. 19편이 남아있는데 19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작품성이라던가 그가 이 작품에 담고자 하는 형식성,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각각 작품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 작품 창작을 했던 비슷한 연도 순으로 묶어가지고 요 시기에는 요런 데 관심이 좀 있으셨나 보다 라던가 요 시기에는 요런 데 관심이 좀 있으셨나 보다 라던가 이러한 걸로 이렇게 좀 뭉뚱그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에우리피데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언어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굳이 얘기하면 애매모호해요. 그렇다고 뭐 어떤 지적 저작물을 남겨두신 것도 아니어서 여기서 말하는 지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뭐 시학 같은 거, 뭐 정치학, 시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일리학 이런 것들 그런 저술은 하신 분이 아니고 오롯이 비극 작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거나 어떤 뭘 갖고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는 사료들은 너무 없고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사료들은 대부분 이때 당시에 같이 접작을 했던 희극 작가들이 유리피데스를 까는 형식으로만 남겨 있어가지고 악담으로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생애도 사실 왜곡된 게 많다고 합니다. 에우리피데스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에게 씌어져 있는 가장 악담 섞인 이제 그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거죠. 얘 뭐 여성 혐오자였다고. 근데 이 여성 혐오자였다는 게 정사에 남아있는 기록이 아니라 그게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중에 에우리피데스 쟤는 여성 혐오자라서 이런 내용을 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내용을 얘 우스갯소리로 코미디에서 이렇게 깠으니 얘가 그런 면이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국해내고 와전되고 이래가지고 쓰여진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으로도 이 사람의 생애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점에서는 이제 그의 희곡을 보고 이제 어디까지나 이 말뚝이는 가져오는 희곡 작가를 다 좋아하는 희곡 작가 것만 갖고 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티를 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고 1부의 마지막에서는 이 키워드랄까? 이런 걸 항상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히폴리투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못했어요. 우리 말뚝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셔가지고 네. 말뚝이란다. 도토리님이 정말 하나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 키워드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1편 콘텐츠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1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얘기를 좀 입체적으로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고대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최대한 많은 정보들로 기둥을 세움으로써 그때 당시 그리스의 이 문화를 즐기는 행위는 이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에우리피데스가 적극적으로 극작을 하고 이런 작품을 하던 당시의 분위기라던가 평가들은 어땠고 이런 얘기들도 개명하게 하면서 그러한 와중에 에우리피데스는 그럼 왜 히폴리투스 같은 작품을 썼느냐 심지어 히폴리투스 저희가 읽는 거는 2판입니다. 2판이고요. 내용이 대거 수정된 판입니다. 1판 때는 올라가서 그때 당시 관객들한테 뒤질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기일전에서 내용을 싹 바꿔가지고 2편을 냈는데 이걸로 우승을 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곁들여서 그러면은 도대체 1편 내용은 뭐였고 2편에서 어떤 내용으로 시청해가지고 어떻게 올렸길래 그때 사람들이 다시 우승을 시켜줬느냐. 첫 번째 우승이었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난 그런 지점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그리고 왜 에우리피데스 비극을 이후로 더 이상 이 고대 그리스 그 이후에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까지 비극 작가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의 작가들 건 남아있지도 않고 이 위대한 3명의 비극 작가만 다시 계속 재공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다가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우리피데스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끝냈다 라고 니체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곡을 읽는 이 키워드는 그거예요. 결국에 욕망, 절제, 그리고 성급함 요 3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하자면 오지랖.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편 기대해주세요. 이 말투기가 또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